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오집스의 어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Good evening. 지금 미국에 사십니까? 네, 저는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또 이제 출장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좋은 기회로 날씨 좋습니까? 날씨 좋죠. 근데 한국도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아니, 뭐 캘리포니아 날씨만큼 하겠습니까? 아니야. 요런 날씨면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한데 네. 차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는 360일이 이렇고 어. 우리는 1년에 5일 정도만 이렇고 그러나 대등하긴 하다. 네, 날씨는 정말 좋죠. 뭐 캘리포니아. 와. 거기에서 어태수 대표님은 유주택자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은 집은 미국에서는 안 사셨어요? 미국에선 당연히 부동산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유주택자를 했습니다. 유주택자? 네. 예. 집을 사셨고 부럽다. 부럽습니다. 어바인에 지금 사시는 집이 이제 자가 소유이신 거였어요? 네네네. 2층 집 막 이런 겁니까? 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이 요즘은 이제 백야드에 수영장이 있는 걸 많이 선호를 안 하세요. 관리 때문에. 그래서 네. 커뮤니티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수영장. 아파트처럼? 그 동네 수영장. 네네. 그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수영장? 그 커뮤니티 이제 주민들만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다른 커뮤니티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이제 커뮤니티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까 예. 주말마다 이제 서로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래, 다니면서 고기 친구 굽고. 누구네 집 수영장 오늘 놀러 가자.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수영장이 아니니까 우리 동네 수영장으로 내 친구를 초청하려면 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아. 그게 그냥 서로 그냥 가서 뭐 My friend. 네, 그러면, 주말 되면 뭐 생일 파티도 하고 뭐 그냥 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같이 놀고 누구 너도 허락이- 수영하려면 하고 맞습니다. 관리는 같이 공동으로 관리비 내고. 맞습니다. 그럼 동네 골목을 파서 수영장을 만들어요? 어떤 땅에다 만들어요? 공동 수영장은? 그 커뮤니티에 수영장에 꽂혔어. 수영장이 있는 곳들은 되게 부러워. 네, 처음에 이제 그 디벨롭먼을 할 때 예. 마스터 플랜을 잡을 때부터 처음부터 자 애초부터. 여기는 이 수영장을 지을 거고 여기는 팍을 지을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오케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를 아예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운다. 네. 좋습니다. 역시 네. 미국 부동산 역시 처음부터- 전문가시구나. 처음부터 힘 빠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수영장은 공동으로 쓴다. 네. 네. 미국 부동산을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한국에 사니까. 네.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할 것 같은데 뭐 많이 다릅니까? 미국 부동산 그냥 돈만 있으면 산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 부동산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보죠. 내가 듣는 건 미국은 집 보러 가면 허위 매물이 없다.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가면 전화하면 아휴 방금 나갔네. 어떻게 전화할 때마다 방금 나갔다 그래 맨날. 아유 조금만 일찍 전화하지. 30분 전에 나갔지 뭐야. 그 대신 요거 볼래? 이러잖아요. 근데 더 좋은 매물이 있네. 없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허위 매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왜? 이게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한국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네, 전화. 연락하죠. 전화해서 해서 예. 몇 동 몇 호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B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죠. 네. 다른 데도 전화하죠. 예. 또 C 부동산도 전화하고.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구두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뭔가 예. 계약서를 쓰거나 얼마에 팔아달라고 한 게 이제 없었죠. 예. 왜냐면 서로 이제 믿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관례니까. 아 그렇죠. 전화하면 맞지. 그렇죠. 응.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 아. 비부동산에서 아. 똑같이 10억으로 나왔는데 다 10억이라 그러면은 고객이 연락이 안 오죠. A로 올 수도 있고 C로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9억 9천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 9억 아. 8천. 저는 이제 10억에 내놨는데. 근데 근데- 9억 8천이라고 손님들한테는 알린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몇 동 몇 톤지까지는 이제 오픈을 안 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서 이프로님께서 이제 미국 부동산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 리얼터를 예. 이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개인? 네, 예. 중개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개인하고 음. 계약서를 맺습니다. 먼저 먼저. 내가 8년 의향이 있어도 그것만 해도 계약서를 써요? 아닙니다. 실제 이제 팔겠다. 예. 먹을 거를 중개해 주세요라고 네네. 하는 걸 전화로 그냥 하거나 그럼 안 되고. 쓰레빠 안 끌고 되고. 가서 안 돼요.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정말 이제 팔겠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쓰는데 예. 자 내가 팔고자 하는 거는 100만 불 해서 이제 100만 불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커미션은 이것을 팔게 되면은
몇 퍼센트를 줄 거야라는 이제 커미션이 들어가게 되고 사전에. 중개 수수료 그래. 네. 미리 사전에 그리고 음. 내가 매물을 내놨는데 당신이 열심히 일을 못해서 못 팔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이제 독점 계약을 맺을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아하. 다 했잖아요. 예. 네. 그럼 이미 금액, 커미션,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중개사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중개사들. 네, 예. 업로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아. 업로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좋은 매물 내가 혼자 가지고 있다가 내가 흔히 말하는 양빵. 매수자도 데려오고 네. 음. 매도자는 어차피 제가 이제 리스팅이니까 전화만 하면 뭐 그렇죠. 달려올 매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오픈시켜서 광고 마케팅이 되고 그래서 좋은 바이어가 많이 와서 매도자로 하여금 좋은 가격에 팔게끔 해라고 해가지고 다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거 안 지키면요? 워닝을 주고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라이센스를 이제 리복까지도 시키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분들은 그것을 계약서를 맺고 아, 허위 매물이 없이 그 금액대로 이제 올리고 그래서 뭐 아마 진로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많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그거 안 그래도 데이터를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보면은 예. 거기에 조그만하게 어.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분은 매도자한테 내가 매도자 측 에이전트야라고 이제 서명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 금액, 주소 이게 전부 다 확실한 거 아니면은 올라갈 수가 이제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럼 거예요. 내가 한 네. 그 리얼터한테만 전화해서 나 이거 팔아주세요 하고 계약서 쓰면 그 매물이 똑같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미국 리얼터들이 다 전역에. 그걸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사옵니다. 예. 왜냐면은 중개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뿌려주게 돼요. 네오집스는 네오집스도.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네오집스뿐만이 아니라 진로, 뭐 진로, 뭐 레드피 이런 뭐 거. 예. 전부 다. 그래서 진로우. 로우 데이터는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는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보여주느냐기 때문에 네. 처음 시작 전부터 그냥 구두로 이거 얼마 팔아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계약서를 가지고 하니까 허위 매물이 주소를 있을 수가 없구나. 주소를 오픈시키면은 당연히 그 매도자는 그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리고 가격이 내가 100만 불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매도자도 이제 언제든지 그 매물을 볼 수가 볼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뭐 97만 불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방금 나갔는데라고 하는 게 진짜 실제로 진짜 방금 나간 거예요? 방금 나갈 수도 있지만 예. 그걸 가지고 어떤 리얼터 분들은 자 이거 나갔는데 왜 나갔다라고 안 올려 업데이트를 안 해? 라고 또 그거를 이제 항의해요. 항의를 하게 되면 또 워닝을 받게 돼서 이게 스테이터스가 이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가능한 매물 그리고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그럼 있으세요. 미국의 공인 중개사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럼 내가 의뢰받은 매물은 거기에 올리고, 근데 거기에 올린 거를 미국인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다고요? 그거를 그 데이터를 저희도 돈을 돈 주고 주고 사오고요. 사와서 그리고 공개하는 진로도 돈을 주고 사오고 B2C로 다른 보내는 업체가 플랫폼도 따로 다 있다. 사와서 네,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 업체들이 이미 공인 중개사들만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갖다 사다가 뿌릴 수 있으니 그렇죠. 그냥 직거래도 가능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집이 매물인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으니까 공인 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 공인 중개사가 굳이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 아파트 계약하시면은 계약서 몇 장 정도 나오시죠?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세 장 정도. 예. 미국은 뭐 60만 뭐 한 뭐 7억 정도, 8억 정도 집을 사고 팔더라도 예. 계약서 포함해서 계약 종료되면 서류가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많아요? 많아요. 봐야 될 서류. 그러니까 이게 뭐가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써주면 뭐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왜? 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예. 이게 한국에도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오퍼를 넣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퍼 서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증빙, 그러니까 대출도 나오고 나는 자금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제 증빙 서류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집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점검할 때 계약서에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쑥 둘러보는데 네. 미국은 인스펙터라고 하는 잡이 별도로 있어요. 아, 에이전트 말고 집 내부를 보면서 예. 가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전문가가 있는지 보는 없는지 거예요? 전문가. 공인 체크사. 네, 공인 체크사 말 좋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인스펙터라고 하는 공인 체크사가 가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그 리포트도 한 15장에서 20장 정도가 나옵니다. 매물이 나올 때 이미. 오퍼를 넣어서 이제 에스크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겠다, 그래서 매수자가 나 사겠다, 그래서 맞으면은 예. 이제 에스크로가 이제 오픈이 되게 되죠. 에스크로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신탁사처럼 그러니까 어딘가 제3자가 잔금은 넣어놓고 맞습니다. 그러나 매도자한테 아직 돈을 송금하지는 안 마. 하죠. 이게 다 끝나야지 완전 클리어가 돼야지 돈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집 다 볼 거 보고 결정하고 돈 보냈을 텐데 무슨 인스펙터가 뒤에 들어와서 뭘 봐요? 겉으로 보는 거랑 예를 들어서 내가 이날 갔을 때는 큰 이슈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보일러나 뭐 등등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문제가 이런 것도 없는지. 다 체크하고 예. 문도 열어보고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럼 인스펙터에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그럼 취소합시다라든지 하금 좀 깎아주세요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딱 요점을 짚으셨는데 그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딜을 진행하다가 두 가지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펙션 점검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되게 많아서 고쳐야 될 비용까지도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자 매도자 이거 우리가 고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집값을 네고세이션을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만약에 매도자가 나도 집을 팔아야 되니까 오케이 하면은 그렇게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해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카톡. 거기서 딜을 깨고 계약금을 다시 이제 되돌려받는 아, 거. 서로 없었던 일로. 그렇죠. 위약금 이거 뭐가 없는 그렇죠. 거고. 되게 합리적으로 돼 있네. 매우. 그럼 인스펙터는 돈 얼마 받고 그거 집 점검해 줍니까? 집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평당 사이즈마다 이제 좀 틀린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00만 불 정도의 한 2,000 스퀘어핏, 2,000 스퀘어핏이면 한국으로 전용 면적으로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한 400불에서 450불 정도. 50만 원, 50만 원. 네네. 그 정도. 네. 그 돈을 누가 내요? 내는 그 돈은 주체가 누굽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용을 했잖아요. 왜냐면 네. 제가 그 집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매수자가 고용을 해서 매수자가 돈을 내게 되죠. 그냥 계약이 끝나더라도 그냥 어차피 그 비용은 줘야 되고 그렇죠. 매수자가 인스펙터는. 그렇죠. 네네. 그럼 그러니까 인스펙터는 진짜 꼼꼼하게 봐야 보겠군요. 되죠. 매수자의 편에서 보겠군요. 그렇죠. 얘가 제대로 안 봤으면 다시는 안 써.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도 뭐 꼼꼼히 봐주시는 분, 안 봐주시는 분 이미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예. 꼼꼼히 봐주시는 분을 이제 매수자를 이제 프로텍트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인스펙터들이 서로 막 나 꼼꼼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하고 그렇게 찾아요? 매수자는 인스펙터를 어떻게 소개받습니까? 평가가 있겠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써보면은 이제 리얼터, 이제 중개사 분들도 예. 이분은 굉장히 잘하고 꼼꼼히 하고 아니, 뭐 이런 분들이 그 다 이사도 왜 명예 전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전당이 아니, 있더라고. 사람이 집을 몇 번이나 인생에서 산다고 어. 옛날에 8년 전에 내가 집 살 때 그분 꼼꼼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고 전화한다고요? 아니죠. 중개사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중개사분들은 중개사. 계속 계약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중개 사면 어. 대충 보는 인스펙터를 소개해줘야 계약이 안 깨지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인스펙터 붙여줬다가 진짜 다 잡아내면 매수자는 당연히 불쾌해서 안 살 거고 그럼 나도 계약이 성사 안 되니까 손해인데 미쳤다고 꼼꼼한 인스펙터를 붙입니까? 야. 그러네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두 네. 발을 뻗고 못 자요. 뭐냐면 미국이 네. 수의 나라라고 그러죠. 소송의 나라. 예.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스펙터가 점검으로서 했었어야 확인을 되는데. 했었어야 됐는데 어. 당신이 점검을 못 해가지고 이 집의 하자를 뒤늦게라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예.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 인스펙터도 같이 소송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는데 모르는 척은 할 수가 없고요. 예. 네. 너 인스펙터 이거 못 봤냐고 그래서 소송할 수 오히려 있으니까. 더 꼼꼼한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집을 안 하는 게 낫고요. 예. 그럴 네. 때 중개인도 같이 손해배상을 당연하죠. 해야 돼요? 당연하죠. 아, 네가 소개해준 인스펙터가 부실했으니 너도 책임져라. 네. 아니 하여튼 미국은 힘들다. 좀 희한한 게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그 렌트 계약할 때도 너 회사 어딘지 재직증명서 내놔봐. 당연하죠. 너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내놔봐. 음. 저 할 때도
너 월 한 달에 얼마 번다고? 이런 걸 다 내는 거예요. 아니, 월세 잘 낼 수 있는지 확인하게. 그것도 다 확인하죠. 다 검사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서류 검토를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집 살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 여부도 판단해서 딱 끝나면 그때 이제 잔금이 오가고 땡.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이 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예, 대출이 예.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대출에 이슈가 있어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나 대출에 이슈가 있어서 못 나와. 집을 못 사라고 해도 계약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택 거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하자에 대한 이제 점검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예. 네고시에이션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계약금은 돌려줄게. 없었던 일로.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도 나는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대출이 있죠. 안 나왔어. 그럴 수 그럼 그 있죠.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으로 계약금을 그냥 그대로 이제 돌려주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를 걸어놓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안 주고. 네. 근데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팔려고 계약을 해서 이제 잔금 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있는데 미국은 참 잔금 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이제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달 걸리고요. 이제 대출이 있다라 그러면은 한 45일 정도. 45일.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비슷하네요. 조금 짧거나 네. 하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급등할 땐 그러니까 급락하면 그러니까 급등하면 매도자가 마음 바꾸고 싶고 급락하면 매수자가 마음 바꾸고 싶은데 지금 중간에 계약을 위약금 없이 깨낼 수 있는 건 오로지 매수자적 사정이네요. 대출이 안 나왔어. 내지는 인스펙터가 얘기해 주길 이거 너무 이상하대. 그런데 만약 집값이 급락하고 있을 때 매수자는 무슨 핑계라도 대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텐데 나 대출 안 나온다는데?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야 인스펙터야 문제 크다고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니까 거꾸로 문제인데 문제가 약하다고 하면 소송되지만 이거 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얘기해주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스펙터가 이거 고치는데 한 뭐 30만 불 든다니 30만 불을 깎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할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은 나오지만 제가 예상되는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나는 4.5%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4.6 이야. 4.6은 너무 갭 차이가 작은데 뭐 그런 이유로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nyway 그러니까 인스펙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취소할 수는 있군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는 뭐 100만 불, 200만 불이지만 딜이 깨지는 경우는 사소하게 정말 사소하게 뭐 이거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이걸로도 이제 깨질 수가 있기 그럼 때문에 매도자가 맘 바꿔서 할 수도 깨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매수자는 그 어떤 핑계로라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요 보니까. 네. 이게 집을 파는 동안은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들이 오히려 매도자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추의 무게가 매도자 우위라 그러면은 에스크로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매도자는 이 딜을 깰 수 있는 게 계약 조건에는 없습니다. 매수자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매수자만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추의 기울기가 에스크로가 들어가게 되면 매수자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매도자가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가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에스크로가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서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예. 나 이거 안 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에스크로를 이제 깨는 캔슬레이션 서류에 양자가 서명을 해야지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예. 서명을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미 계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매수자 측에서는 이제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와. 그리고 우리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 혹시 미국은?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예. 비싸죠. 얼마쯤 서류도 합니까? 많이 검토해 줘야 되고. 하는 만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또 예.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일을 뭐 했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예. 그 공인 중개사분들이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몇 네. 퍼센트예요?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냥. 네, 퍼센트가 한국은 매수자는 매수자 수수료가 있고 매도자는 매도자 수수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각자 똑같이 반반 예. 내죠. 이게 뭐 똑같을 수도 예. 있고 이제 다를 아닐 수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건 이제 각자 딜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각자 중개인한테. 미국은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수수료를 내지 마. 중개 수수료 내지 마. 네. 어. 나중에 팔 때 내. 뭐 조사모사긴 하지만 예. 그래서 매도자가 통상 5%라는 수수료를 냅니다. 매도자만 내요. 매도자만 매수자는 안 내고 그럼 매도자가 5% 수수료를 예. 내면은 그게 이제 매도자 측 에이전트 2.5%, 그다음에 매수자 측 에이전트 2.5% 이렇게 나눠서 하는 FNF로 거예요? 네, 가져가게 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높긴 높은데 어쨌든 뭐또 그런데 이익까지 있습니까? 네, 이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해보면 네. 매도자 쪽 에이전트는 가 힘들어요? 아니면 매수자 쪽 에이전트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집 많이 보여줘야 되는 일이 제일 번거롭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에이전트 분들도 매수 측을 전담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매도 측을 전담하는 에이전트들이 따로 있어요. 그 오. 마케팅 기법이 달라서 그런데 예? 오. 양쪽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매도 측, 그러니까 매도 측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 곳을 쇼잉을 안 보여주고 예? 그냥 리스팅 계약만 받으면은 돼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에이전트 중에 한 명을 딱 찍어서 계약까지 맺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내 매물을 너한테 주게 하려면 그렇죠. 그 사람이 굉장히 평소에 집주인들한테 잘해야 된다. 잘하고 계약도 잘하고 또 매도자를 위한 또 마케팅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매도자를 위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예. 매수자분들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SNS든 뭐 대중을 뉴스페이퍼든 대중을 대중을 상대로 아. 자 내가 좋은 집들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좋은 집들 많이 연결시켜주고 딜도 잘할 거야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아하. 매수자 측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양쪽을 둘 다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하. 네, 한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양쪽의 성격이 다른 일이다. 다릅니다. 반반씩 나누는 게 공정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매수자 쪽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시켜도 뭐 여기저기 SNS에 보내고 뭐 매도자 쪽 에이전트는 뭘 잘하면 집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딜을 따냅니까 보통?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저한테 계약을 주실 건가요?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면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잘 보여요? 일단 평소에 좀 안부를 자주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네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하지? 자꾸 팔라고 자꾸 전화해도 귀찮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딱 눈치가 팔 것 같으면 네. 그때 와서 야 어떻게 그리고- 해야 되냐? 그리고 비싸게 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실패 사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자산운용 업무를 하다가 이제 아. 또 해외 부동산 쪽, 뭐 대체 주택 쪽을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의 일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부동산 업무를 배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모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오. 그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지역이 지금 소위 이제 테헤란로. 근데 아파트는 이제 로컬 부동산, 1층 부동산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테헤란로에 오피스텔만. 오피스, 어. 그러니까 오피스의 가장 꼭대기층으로 가서 이제 도어락킹을 합니다. 어. 네, 배를 눌러서 저 누군데요? 어. 혹시 이제 여기에 이제 오피스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실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차 시장인 거고 예. 임차인들을. 어. 근데 매 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대상이 오피스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 그 빌딩 주인의 집.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피스는 제가 그렇게 이제 도어락킹을 하면서 한 30층 건물이 한 27층 되면 이제 경비 아저씨가 와서 이제 데려갑니다. 잡상인 와가지고 한다고. 근데 그게 뭐 이제 청담이다. 그러면 이제 뭐 명품 거리에 보면은 지하 또 1층 리테일, 2, 3층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곳.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똑같이 가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마케팅을 할 테니 저한테 리스팅을 주세요라고 저는 이제 그 오너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마케팅을 빌딩 하게 된 오너가 거죠.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요? 그런 데이터들도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빌딩의 주인의 집 주소가 어디다. 네. 그걸 알아내서 그거를 팔아요. 네. 누군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모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집에 메일링, 그러니까 편지도 편지. 보내고 예. 포스카드, 엽서도 보내서 나 이 지역을 담당하는 리얼터니까 또 이렇게 많이 딜을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매물을 무슨 일 맡겨도 있으면 돼. 나한테 연락해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주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도 하고 근데 거기에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임차인이 내가 또 언젠간 집을 또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가 오고 포스카드가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오네 하면은 그분한테 또 집을 살 때 바이어 쪽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면적이 한국의 거의 뭐 100배잖아요. 98배다 보니까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은 한국 전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못하죠.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하물며 미국 전체를 다 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LA를 다 한다? 말도 안 뭐 돼. 오렌지 카운티를 할 수가 없어요. 동네. 네. 딱 요 그건 동네. 우리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동네라는 게 저희 이제 네오집스의 네오가 뉴라는 뜻이고 집이 이제 집 코드, 한국으로 말하면 우편번호.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때 다 그 우편번호를 대상으로 몇 개를 마케팅을 할까? 예. 그러면은 그 집코드별로 다 그 전문가분들이 정말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런 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너무 리얼타에 관심이 많으시네. 미국 오셔야겠는데 이프로님. 저도 리얼터에 관심 많아요. 뭔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가면 리얼터를 제일 먼저 만나기 때문에 리얼터를 보면 리얼터가 중개인. 중개인을 리얼터라고 하죠. 어태수 대표님은 그럼 미국에서 지금 하는 저 네오집스라고 하는 일은 그러니까 중개 법인이에요? 저희가 이제 중개 법인도 있지만 네오집스는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회사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진로 같은? 네, 진로 우리나라 레드핑 직방 같은?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은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예. 정보의 이제 홍수잖아요. 예. 그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예.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큐레이션, 그러니까 좋은 핫플레이스 지역들만 저희는 별도로.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객이, 핫플레이스. 고객의 입맛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가장 편한 게 주식 운용을 하다 보면은 주식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칩, 우량주들 어떻게 발굴하냐?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요. 예. 가격 상승이 시장보다 이제 아웃퍼포밍을 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도 동일해요.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요. 왜냐면은 살 때도 사야 되지만 팔 때도 잘 팔아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군. 학군 좋은 학군 곳들은 뭐 중요하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군 불패. 그래서 미국도 학군 불패. 뭐 명문 학군이라는 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명문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히스토리가 역사가 오래되고 예, 이제 하는 예.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군이 좋은 곳들은 이제 임차인 수요도 더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보니까 미국 부동산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맨하탄 지역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맨하탄 지역 중개인으로 왔다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분께 맨하탄 지역 좋습니다. 이 지역 하세요. 네. 혹은 LA 지역이다 그러면 LA 지역 좋습니다. 이 지역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뭐 좋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맞는 고객인지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객들 대상으로.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맞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딜을 잘하는 거기 이제 브로커리지 컴퍼니하고 이제 네오집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 그쪽을 연결시켜 드리고 맨하탄이다라고 하면 이제 맨하탄 지역을 연결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저를 소개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중개인이라 그러면은 예. 뭐 24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지 그 지역에서 딜을 몇 건 했는지 소개해 주시는 분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리얼터 분의 중개사 분의 라이센스 넘버만 있으면은 어느 지코드에서 몇 건의 딜을 냈고 이걸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고객한테도 좀 우량한 이제 검증된 중개사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대표님은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미국에 가서 중개인한테 바로 전화하고 하기 서로 불편하니까 어려우니. 중간에 그 연결을 해주시는군요. 네. 내가 너무 많으니까 학군별로 야 일단 큰 것만 정해. 뉴욕이냐 LA냐 아니, 뭐 그리고 텍사스냐 뭐 이런 건 없으면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리얼터한테 가서. 네. 그래서 지역을 대충 정하면 거기서 학교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제가 뭐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예. 뭐 외모가 아주 수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다고 뭐 투자를 예. 안 하겠다는 사람이 투자를 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학생 자녀가 있으시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이민을 오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예. 이제 유학생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지금처럼 막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그렇죠. 눈물 쏟죠. 네. 돈은 어차피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을 미국의 조그만한 집이라도 이제 구입을 하셔서 예. 렌트를 달러로 받고. 이제 받으면은 받고. 환해지가 되잖아요. 그 월세를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비로. 부동산 가격이 물론 하락하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서브프라임 이후로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유학생일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더라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양도 소득이 또 발생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석이조로 환해지 플러스 이제 미국 부동산에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를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팔 때는 그 우리나라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서요. 처음에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딱 나올 테니까 그 중간에 렌트는 뭐 그 유학 간 아들한테 뭐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미국 양도세랑 우리나라 양도세 중에 비싼 거 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자세한 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이신 회계사님한테 예. 받으셔야 되지만 양도소득세 구간 자체가 미국이 낮습니다. 네, 낮아요? 소득 구간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 낮다는 게 뭐죠? 그게 세율 자체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걸 장기 투자로 봅니다. 네. 예, 1년만 1년. 해도 장기 투자예요? 1년. 네. 예. 그러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두 곳에 내게 돼요. 예. 연방 정부 이제 페더럴 텍스 그다음에 주에 따라서 스테이트 텍스는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다라고 하면은 1년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 구간이 그러니까 양도 소득 구간이 뭐 5만 불이냐, 10만 불이냐, 20만 불이냐 그 블라켓 구간이 이제 다 다릅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연방세는 맥스 내는 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예요. 양도소득세율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어느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주 정부한테 내는 양도세가 또 있고 또 추가로 주 정부에 내는 이제 세금이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요. 합치면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이제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연방이 한 만약에 20%. 예, 맥스 20%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3.3% 정도 그럼 더하면 한 33% 33.3%가 되고 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해외 소득에 대해서 또 이제 텍스를 내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제를 이제 세액 해주고. 공제해주고 한국 기준에 맞춰서 덜 냈다고 하면 한국에서 좀 더 걷고 네. 그래서 그- 이중 과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 과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과세는 할 수가 있는 한국에서는 거죠. 부동산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에서 투자해서 돈 벌었으니 음. 해외 주식 투자한 거랑 똑같이 음. 생각하고 매기겠군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분류가 양도세 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국에서랑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할 때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답변이 완전 달라요. 제가 예. 이제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예.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네. 그래서 20억이 됐어요. 예. 이제 팔아야 돼요. 20억을 팔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그럼 두 분은 제일 첫 번째로 뭘 하시겠습니까? 10억짜리 사서 20억 20억 팔았다. 네. 네. 뭐 팔면 좋죠. 우선 기분은 좋고. 기분 좋네. 네. 그러니까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세금을 내야죠. 세금 10억에 대한 1주택자냐 뭐 다주택자냐에 그쵸, 따라서 그쵸. 네. 세금 다르죠. 그래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을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미국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예.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다음 부동산 어떤 걸 사야 되지라는 고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미국은? 예. 이게 거주 요건이랑 거주를 하는 거랑 투자를 하는 거랑은 다른데 네. 거주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갈아타기여야지. 네.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예. 하면은 부부 합산 50만 불까지는 면제예요. 양도소득세가 100만 불이다. 양도소득이 100만 불이다라고 차액이 하면은 100만 차액이 불이면 50만 그냥 불은 50만 불까지는 내 거주를 공제. 했으니 네, 부부 공제. 합산 어허. 25만 불, 25만 불. 없는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만 불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예. 거죠. 양도세를 내면 되죠. 근데 이게 제가 투자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세법 중에 1031조의 익스체인지라는 세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네, 굉장히 10억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200만 불에 팔면은 100만 불에 대해서 차액을 세금 양도세를 내야 내야 되는데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음. 부동산으로 재투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세금 안 내요?
안 내는 거 아니고 이연을 시켜주죠. 아, 이연. 이연. 그럼 100만 불짜리 사서 200만 불이 됐으면 200만 불 이상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죠? 갖거나 그 이상에 대한 부동산을 사야 되고요. 대신 이제 그 요건들은 또 까다로운 게 있어요. 45일 이내에 예. 리스트 어떤 걸 살지를 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그럼 이미 6개월 이내에 정해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그래서 집을 팔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사야 살지.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이 예. 세법이 있다라는 걸 보고 어. 미국에서는 못해도 거래 절벽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왜냐면 트랜잭션이 부동산이 내려가게 돼도 올라가게 돼도 이 교환을 하면서 텍스를 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이 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집 팔고 또 집 샀으면 먼저 판 집의 양도세는 나중에 내거라. 너 죽을 때 내거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집을 다시 또 팔았어요. 이게 또 500만 예. 불이 됐다. 그러면 그 차익을 뭘로 계산합니까? 맨 처음에 산 집으로 계산해요? 그럼 나중 걸로 계산하면은 그 전권은 세금을 안 남게 되잖아요. 예. 당연히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양도 차익은 쌓여. 쌓여 쌓이는 가죠. 거고. 네. 그거는 쌓이게 쌓이는 되는 거고. 거죠. 마지막에 한 번에 내긴 돼. 그게 이제 또 스텝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쭉 가지고 가다가 뭐 그냥 원화로 얘기를 할게요. 예.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100억이 됐어요. 네. 계속 이제 그 텐더링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예. 그렇죠. 100억이 되는 순간에 제가 세금은 그때까지는 안 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실현해야 되겠다. 죽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상속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음. 이게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받는 거죠. 100억짜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은 어떻게 되냐? 없어요? 없어요. 아, 그 양도 차익을 안 받는 걸로 없는 걸로 없어요. 죽은 상속. 죽은 사람이 안 내고 죽은 양도세는 본인이 어쨌든 네네. 실현하지 않은 거니까 네. 이건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네. 계산한다. 네. 그리고 100억에 대한 상속세만 그럼 자식이 내면 되는데 네, 내면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상속 증여세가 어떻게 돼 공제가 있냐면은 많으니까. 공제율이 엄청 지금 높죠. 네.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150억 예, 원화로 예. 150억. 그러니까 아버지가 150억, 어머니가 150억. 그럼 합치면은 이제 300억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제가 만약에 돈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래서 계속 거기서 갈아타기를 해. 네.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하여튼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가격이 계속 높여요. 우상향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향 했을 때 계속 갈아타기를 해. 네. 그리고 거기서 자식한테 물려줘요. 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겁니까? 근데 한국에 거주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너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너 지금 안 하지죠. 장난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최근 이제 아.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렇지. 증여를 그렇지.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해주거나 증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 이제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을 위한 만든 세법인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세수를 걷기가 이제 부족하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활용하시기에는 어렵다. 외국인들은 미국에서도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거 안 해주고 그냥 양도세 바로바로 매겨요? 미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려면 이제 합법적인 이제 신분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 집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면 그때는 그런 거 이연이 안 되고 다 내야 된다. 아니요. 그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외국인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니, 외국인도 가능은 한데 이연을 시켜주는데. 상속 증여. 아. 상속 증여는. 상속 증여는 그걸 한국에서 세금 내야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하. 세금을 내야 돼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절세 방법으로 이제 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속 증여할 때는 이민을 간다. 뭐 그거는 좀 이제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다 그런 분들이 보니까 네. 있어요. 나 이민 왔는데 사는 건 한국에서 주로 살아. 근데 나 분명 이민 왔어. 가끔씩 몸 아픈 거 있으면 건강보험을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 와서 수받고 하고. 오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거 카드를 한국에서 많이 썼느냐, 미국에서 많이 썼냐를 가지고 거주자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알면 카드야 뭐 친구 카드 빌려 써도 되고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이 항상 이렇게 좋은 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좋다고만 하면은 다 뭐 미국에 했겠죠.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보유세, 예. 예, 이 재산세가 높아요. 예, 재산세가 높고. 재산세가 이제 높은 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 대략 어느 정도? 대략이라는 게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지만 예. 스테이트마다 그게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마다. 낮은 곳은 어떤 주는 0.245부터 높은 곳은 2.49까지도 달라요. 그럼 10억짜리인데 1년에 보유세를 250만 원 내는 주도 있고 250이 아니죠. 10억이면. 그러니까 0.1
0.25라면서요. 그쵸. 죄송합니다. 예. 0.25는 그렇게 내고 250. 2.5%면은 2.5는 2,500. 2,500. 250에서 2,500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없고요. 공시지가가 없고 이 매매하는 가격이 세금의 기준이 돼요. 과표가 돼요? 네. 내가 10억 똑같은 집도 5억에 샀으면 5억에 대한 보유세를 내고 그렇죠. 10년 후에도 계속 5억에 대한 보유세를 내고 아니죠. 그 5억에 샀지만 가격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제 세금도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캡을 좀 정해놨어요. 자, 맥스 우리는 2%로 할게라고 해가지고 시세는 10%가 올라갔어요. 1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유세가 예, 올라가는 거는 상승폭은? 상승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세 측면에서는 뭐 시세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년 시작은 매년 올랐겠지만 2%밖에는 안 오르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제 선진국일수록 보유세가 높고요. 네. 후진국일수록 거래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취등록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도세도 일종의 거래세고 네,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있구나. 이제 세금으로만 보면은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우리는 약간 세금만 보면 취등록세나 양도세가 무거우니까 네. 후진국형이죠. 선진국과 후진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보유세도 넣고 많고 저것도 보유세도 넣고. 그러면 많으니까 종부세도 있고 그렇지.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과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취등록세가 없고 대신 보유세가 높아요. 보유세가 그래서 높다. 자 네가 보유세 많이 냈으니 자식한테 줄 때는 그때 또 증여 상속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제 한도가 굉장히 높고 대신 이제 보유세는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굉장히 부동산 세제도 합리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요즘 미국 부동산 금리가 엄청 높다면서요. 높죠. 요즘 대출 금리 뭐 7%막 이러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에 만약 집 사면 풀리 캐시로 사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7% 대출 받아가지고 뭐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도 아닌가요? 네 요즘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을 사신다라고 하면 말리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금리로 그러니까 정말 캐시로 뭐 사시지 않는 한 근데 또 안 받쳐주는 게 지금 환율이에요. 지금 또 1,300원 중반대다 보니까 이제 또 환율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정말 뭐 당장 이게 이민을 오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기다리세요. 예. 근데 그 뭐 기다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가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때까진 기다리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프 좀 잠깐. 예. 네. 지금 이제 기준되는 게 이제 30년 고정 금리 같은 경우에 정말 7%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이제 원을 그려놨는데 빨간색 점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코비드 19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 집 사기가 제일 낮았던 시기였어요. 저때. 제일 좋았던 예.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뭐 15년 고정금리가 뭐 1.5% 이하, 예. 30년 고정금리가 2.5% 이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때 대출 받아놓으신 분들은 큰 이슈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 다른 게 미국은 고정금리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가 대출 받으시는 분의 몇 %냐? 90%. 근데 한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안냐? 예. 대출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은행에 얼마나 뭐 로비를 잘해서 그 고정 상품들을 이제 못 만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본인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예. 15년, 20년, 30년은 제가 집을 팔지 않는 한은 그냥 그 금리 그냥 고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되는 게 이제 뭐 운용사들에서 뭐 커머셜들. 근데 커머셜들은 대부분 이제 5년 만기. 예. 그럼 이제 5년, 뭐 4년, 3년 그러면 그때마다 금리가 바뀌다 보니까 뭐 펀드가 만기될 때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미국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상황. 그래서 원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연체율이 어떻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음. 미국 미국은- 연체율 그래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요즘 미국 연체율. 네, 네. 연체율 보시면은 네. 2008년 9년에 와. 쫙 올라갔다가 음. 코비드 19 때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예,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단독 주택이고 지금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상업용 은행 전체 보시면 아까는 1.74였는데 지금은 1.2. 그러면 100가구 중에 아. 한 가구 조금 더 넘게 예전에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별로 연체 안 하고 잘 갚고 있다. 네. 아, 그래서 그 이 뜻이죠? 그래프를 두 개를 제가 합쳐 보면은 예.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적으로 금리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30년 고정금리예요. 밑에는 이제 연체율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좌측에 있는 빨간색 그 네모를 보시면은 예. 금리가 낮았던 시기가 있죠. 예. 그럼 이때 대환대출을 해버리면은 연체율이 쭉 내려가죠. 음. 쭉 가다가 2008년 지나고 나서 2010년 네. 조금 지나서 중간에 빨간? 떨어지죠. 예. 그럼 이때 대환대출을 다 해놓겠죠. 어. 그러면은 연체율이 또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죠. 예.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이후에 금리가 낮았을 때 대환대출을 이때 대부분 하셨죠. 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울고 계실 거예요. 아, 저 때 금리가 낮으니까 다 바꾸는 거 다 바꾸죠. 하는 거죠, 다 대출을. 바꾸니까 그분들은 연체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의 상승의 주체는 미국이었잖아요. 예. 근데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에 취약한 국가들은 연체율도 올라가고 디폴트율도 올라갔지만 발생의 근원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었지만 미국 자체는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다. 네네. 현재. 와.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국도 빨리 예. 고정금리로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저는 대환 그 리파이낸싱 예. 대환대출 그거 수수료는 별로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1년 이내,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조기 상환을 한다라고 예. 하면은 조기상환 수수료 있을 조기 거 상환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제가 대출 받은 금액의 3%. 1년 이내 하면은 2년 이내면은 2%, 3년 이내면은 1%. 근데 리파이낸싱 대환대출을 해줄 때 은행들이 다른 은행 가지 말고 우리 은행에서 다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 페널티를 그냥 웨이브 없애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프로모션으로도 마케팅해요. 가져가기 때문에 아. 모든 은행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환대출이 쉽고 4년 버티면 그냥 3년 쉽게 갈아탈 수 이후부터는 있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거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고정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변동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를 안 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중간에 이게 상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처음에 금리를 나는 조금 더 높게 하고 오히려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대출해 줍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신청을 했어요. 나는 어디 뉴욕에 어디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집값 외국인. 네, 외국인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집값의 60% 그리고 최대 은행의 이제 프로모션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65%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5%. 대략 그 정도? 네, LTV가 65%. 65% 네. 정도다.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통상 받는 게 이제 80%. 오, 내국인 많이 해주네요. 네, 80%.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부담 때문에 금리의 부담 사는 사람도 부담이죠.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도 부담되죠. 왜냐하면 팔고 나서 본인도 집을 이제 사야 되면은 네. 금리가 높은 금리에 또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미국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빠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거래량 자체가 36%면은 못해도 한 20에서 25%는 가격이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 그래프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한국의 이제 KB 시세처럼 예. 미국의 부동산에 이제 판매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이게 상승하냐 하락하냐라는 것을 눈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쭉 올라가다가 서브프라임 때 내려가다가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집값이 하락을 했죠. 예.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예. 근데 지금 반등 구간이 나왔어요.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인하시킨 적이 없잖아요. 동결은 있었지만 계속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집값은 지금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 시그널이 뭐냐면은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인플레이션의 요소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 저희가 먹는 음식, 두 번째 기름값. 가스, 기름값, 세 번째는 쉘터, 주거비인데 주거비에는 매매 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렌트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 렌트비로 계산 환산해서 하죠. 그렇죠. 집 자, 갖고 네. 있는 것도. 네. 그러면은 보면은 첫 번째 뭐 음식 뭐 예. 강제 다이어트 하면 되죠. 네, 조금 덜 먹고 주거, 기름, 카쉐어링을 하던 차를 덜 타던.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딱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은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예. 렌트로 들어갈 사람은 임차인은 임차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나는 지금 집을 집을 안 못 사. 사겠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렌트로 가죠. 렌트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렌트비가 올라가나요? 그렇죠. 자. 예.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랑 똑같은데 예. 렌트의 시세는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폭이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에 렌트가 주로 쭉 올라가는군요, 계속. 왜냐면은 계속 지리산처럼 그냥 계속 우상향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예. 그때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렌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렌트 시장으로 가는 거고 빠지는 구간이 없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물가 살수니만큼 렌트비도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수자들은 임차 시장으로 가고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장에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가고. 또 다시 임차 시장으로 가니까 이걸 지금 고민하는 거니까 야.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매수 시장으로 안 들어오니까 임차 시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화랑인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야 임차인들이 매수 시장으로 돌아와서 임대료는 이제 낮아지겠지만 예.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집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비싸지겠죠. 매수자들이 몰리니까. 예. 그래서 금리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막 너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한 0.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해도 올해 말, 뭐 내년 초,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근데 예전처럼 갑자기 막 올라갈지는 않을 테니 이제 서서히 이제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임차인들이 매수 시장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들어올 테니 그때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차라리 지금 고금리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환 대출을 하면 돼서 그게 지금 매수 시장에 선 반영이 돼서 그래프 아까 내려가다가 2개월 전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 실러 인덱스 지수는 2개월 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께 반영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8월 달 거, 9월 달 것도 이제 계속 봐야 되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미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렌트 내느니 그리고 렌트는 뭐 내려가진 않을 테고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 내려가면은 집값 상승폭이 더 클 테니 비싸게 주고 집을 사느니 차라리 이제는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거예요. 청약제도 같은 거 없습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은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세미나하는 걸 잘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또 한국 시장도 알아야 되고 해가지고 듣는데 저는 한국에서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이 청약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아까 외국인도 미국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청약 뭐 새 집 분양받고 하는데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네, 계약을 먼저 하면 되기 때문에 청약 제도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서민이 집 살 때 좀 싸게 해주려고 이렇게 분양가 통제를 하거나 즉 뭐 청약 통장을 통해서 무주택자만 먼저 살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그 주택을 새로 구입보다도 대출의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인컴이 이제 낮으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이제 그 대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지 똑같은 집을 그냥 이제 먼저 이렇게 분양을 시켜준다거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없습니다. 건 없다. 네네. 야. 알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요만큼 안 것 같은데 네. 아, 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서 이어서 해주세요. 이어서 한번 더 해주십시오.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뭐 무슨 경매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다음 네. 그리고 또 저 예. 요런 집은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네. 얼마다. 네, 네. 예. 요건 왜 얼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네, 그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없더라도 예. 예. 저희 이제 네오집스 플랫폼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어로 돼 있습니까? 한국어로? 한국어로 대표님.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귀찮아서 대표님 모신 건데. 그럼 또 오겠습니다. 아이고, 오세요 좀. 네오집스. 알겠습니다. 예, 네오집스 들어가면 좀 있답니다. 예. 자,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